여기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눕자마자 잠들도록 도와주는 두 개의 스위치를 소개하려 한다. 그 스위치란 바로 체온과 뇌다. 체온과 뇌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의 몸과 머리는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 순조롭게 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도달해 더 깊이 잠든다. 조금밖에 못 자더라도 수면의 질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중간에 잠에서 깰 걱정도 줄어든다. 다음 날 머리가 맑고 일의 능률이 향상된다. 즉 체온과 뇌는 인면을 도울 뿐 아니라 수면의 양이 많든 적든 확실하게 수면의 질을 높여주므로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다. 수면의 질이 좋으면 우선 체온이 내려간다. 그러므로 수면을 이야기할 때 체온 저하에 관한 설명은 빼놓을 수 없다. 인간의 체온은 잘 때보다 깨어있을 때 높다. 잘 때는 체온을 낮춰서 장기, 근육, 뇌를 쉬게 하고 깨어있을 때는 체온을 높여서 신체 활동을 유지한다. 이러한 체온 변화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온도를 의미하는 심부 체온에 관한 설명이다. 체온은 근육과 내장에서 일어나는 열 생산과 손발에서 일어나는 열 발산으로 조절이 이루어진다. 심부 체온은 낮에 높고 밤에 낮은데 반대로 손발의 온도는 낮에 낮고 밤에 높다. 깨어있을 때는 보통 심부 체온이 피부 온도보다 2도씨 정도 높다. 피부 온도가 34.5도인 사람이라면 깨어있을 때의 심부 체온은 36.5도라는 의미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들기 전에 손발이 따뜻해진다. 피부 온도가 오르면 열을 발산해 심부 체온을 떨어뜨린다. 이때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는 2도씨 이하로 줄어든다. 즉, 순조롭게 잠에 빠져들 때는 심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피부 온도가 34.5도인 사람이라면 잠잘 때 심부 체온이 36.5도에서 36.2도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갓난아이가 졸려서 칭얼거릴 때 살펴보면 뺨이 붉고 손발에 열이 오른다. 잠들 때는 먼저 손발에서 열 발산이 일어나고 이어서 심부 체온이 변화한다. 체온이 순조롭게 변하도록 도우면 쉽게 잠들 수 있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잠들 때에는 심부 체온을 낮추고 피부 온도를 높여 차이를 좁히자. 이것이 바로 황금시간 90분을 부르는 첫 번째 스위치이다. 머리를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뇌의 스위치. 서두에서 이야기한 오페라 가수의 일화에서 갈채와 환호에 둘러싸인 뇌와 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고 적었다. 직장인의 뇌도 긴 시간 동안 흥분과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업무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는 뇌를 항상 활동 모드로 만들기 때문이다. 업무 이외에도 운동, 식사, 스마트폰, 컴퓨터 등 뇌의 수면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수히 많다. 어찌 보면 직장인뿐 아니라 현대인의 뇌는 모두 24시간 내내 흥분 상태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뇌가 흥분하면 체온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불면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불안정한 체온 하강과 심부 체온의 상승이 지속되는 과도한 각성 상태가 원인이라는 가설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 보드카보다 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뇌의 스위치를 알아두자. 뇌의 스위치를 적절히 다룰 줄 알면 잠든 직후에 찾아오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밝은 방과 어둡고 차분한 방 중에서 더 잠이 잘 오고 푹 잘 수 있는 방은 어느 쪽일까? 대답은 분명 후자로 몰릴 것이다. 어둡고 차분한 방에서 잠들기 위해 침실로 이어지는 각 방과 복도의 전등을 순서대로 끄는 장면을 그려보자. 뇌의 스위치를 끄는 이미지도 이와 비슷하다. 목욕은 취침 90분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도적으로 피부 온도를 높여서 심부 체온을 낮추자. 체온을 높이고 낮추는 과정은 수면의 질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부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행동을 이용하면 피부 온도와 신부 체온의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이다. 피부 온도는 쉽게 변한다. 차가운 물에 손을 적시면 손이 차가워지고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난로 가까이 대면 금방 따뜻해진다. 하지만 41도인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피부 온도나 신부 체온이 41도로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면 병에 걸리고 만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인간의 몸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도 피부 온도는 고작 0.8에서 1.2도 정도 변한다. 몸의 근육이나 지방처럼 단열작용을 하는 조직에 감싸여 있고 신부 체온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욕은 신부 체온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스위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단, 과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피로와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숙면을 취하려면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편이 좋다. 신부 체온은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욕조에 몸을 담가 신부 체온을 의도적으로 올리면 그만큼 신부 체온이 떨어지는 폭이 커지므로 숙면에 도움이 된다. 즉, 잠들기 90분 전에 목욕을 마치면 그 이후 점점 신부 체온이 내려가고 피부 온도와 차이가 줄어들어 서서히 잠에 빠져들 수 있다. 바로 자야 할 때는 샤워를 하자.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부 체온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만 하는 편이 좋다. 족욕의 놀라운 열 발산 능력. 시간이 없으면 목욕보다는 샤워가 좋지만 그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스위치는 족욕이다. 목욕은 주로 신부 체온을 올리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체온이 크게 오르고 크게 내려가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족욕은 주로 열을 발산할 때 효과적이다. 체온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그만큼 신부 체온을 내리는 데 기여한다. 취침 직전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쁜 직장인이 하기에 적합하다. 족욕의 목적은 발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열 발산을 활발히 하는 것인데 마사지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그러나 자신의 발을 스스로 마사지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지치고 마사지 방법을 생각하느라 뇌가 피로해지므로 수면 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역시 대야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족욕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샤워하면서 발에 중점적으로 열기를 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발이 차서 잠들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개중에는 양말을 신고 잔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린다. 냉한 체질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유전의 영향으로 혈관이 좁은 탓도 있다. 흡연도 혈관을 좁힘으로 담배를 자주 피우는 사람은 대부분 냉한 체질이다. 어찌되었든 몸이 차면 손발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해 열 발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모세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말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행동에는 일리가 있다.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한다. 잠들기 직전 양말을 벗고 열을 식혀 신부 체온을 낮춘다. 잔다 라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수족 냉증이 심한 사람은 양말을 신어도 발이 찬 경우가 많다.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결국 양말을 신은 채로 자거나 양말을 겹쳐 신기도 하는데 양말을 신은 채로 자면 발에서 열 발산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발을 통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신부 체온을 낮추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수면에 영향을 미쳐 결국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양말은 잠깐만 신거나 냉증이 심하지 않다면 잘 때는 되도록 신지 않는 편이 좋다. 양말은 신은 채로 자면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동이나 마사지 등으로 평소에 손발의 혈액순환을 좋게 할 필요가 있다. 전기 담요나 찜질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속 따뜻하게 하면 이번에는 열이 쌓여서 열 발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사용한다면 자기 전에만 쓰자.
열이 올라 혈액순환이 잘 되는 시점에 사용을 멈추고 자면 열 발산이 잘 일어난다. 체질이 냉한 사람은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편이 가장 좋다. 운동을 해서 혈류량을 늘리고 담배를 끊는 등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먼저 목욕과 족욕으로 혈류량을 늘리자. 실내 온도를 조절해 체온 효과를 높여라. 체온 스위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려면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필요 이상으로 땀이 난다. 잠이 들면 저절로 체온이 내려가는 데다 땀까지 흘리면 과도한 열 발산이 일어나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결국 감기에 걸린다. 이는 여름 감기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게다가 온도가 높으면 보통 습도도 높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나지 않고 손발에서 열 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잠을 설치게 된다. 고체온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여름에 잠을 설치거나 고령자가 수면 중에 온열 질환에 걸리는 것도 고체온증이 원인이다. 더울 때의 대책으로 수분을 섭취하거나 흡수성이 뛰어난 잠옷과 침구 사용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체온증은 실내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 반대로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열 발산도 이루어지지 않아 잠을 설치게 된다. 수면 때문에 고민이라면 발상을 전환해 실내 온도를 조절해보자. 메밀 베개로 머리를 식혀라. 뇌의 온도는 신부체온과 매우 유사해 잠이 들면 역시 낮아진다. 그러나 신부체온의 변화는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이 나타나는 동안 아주 잠깐만 일어난다. 수면 중 체온은 전반적으로 내려가지만 뇌의 온도는 렘 수면일 때 조금 올라간다. 렘 수면 중 꿈을 꿀 때 뇌는 깨어있고 뇌 혈류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면 중에는 뇌도 쉬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온도를 낮추는 편이 좋다. 통기성이 좋으면서 머리의 온도를 식히는 용도로 메밀 베개가 효과적이다. 메밀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메밀 껍질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알갱이로 만든 베개를 사용해도 된다. 베개의 높이는 기도의 확보를 우선으로 고려한다면 낮은 편이 좋다. 그러나 체형뿐 아니라 목의 굴곡은 사람마다 다르다. 잠은 취향의 문제이기도 해서 선호하는 베개도 크게 갈린다. 좋은 베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인 답은 없으므로 여러 재질과 높낮이를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는 것이 좋다. 우리는 추워도 더워도 잠을 설친다. 시끄러워도 안 되고 너무 조용해도 안 되고 밝아서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면 어두워서 못 자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수면 환경이 중요한데 아무리 쾌적한 환경에 있다 해도 내가 일하면 잠들 수 없다. 뇌는 중요한 수면 스위치다. 뇌를 쉬게 해야만 잠을 잘 수 있다. 뇌의 휴식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 단계라서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빛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청색광을 쏘이려면 화면에 얼굴을 바짝 대고 계속 가만히 바라봐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청색광 때문이라기보다는 기기를 조작하면 뇌가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뇌를 쉬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전에 생각을 멈춰야 한다. 수면의 천재는 머리를 쓰지 않는 법이다.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머리를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뇌의 스위치를 함께 살펴보자. 단조로움의 법칙.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잠이 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풍경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단조로운 상황에서는 머리를 쓰지 않으므로 뇌는 생각을 멈추고 지루함을 느껴 졸음에 빠진다. 단조로운 상태는 잠들기 위한 뇌의 스위치다. 가능하다면 의식적으로 단조로운 상태를 만들자. 자기 전에는 머리를 쓰지 않고 긴장을 푼 채로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좋다.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집중하게 되는 추리소설보다는 지루한 책이 좋다.
또한 뇌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선호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매번 성과를 거두는 선수가 시합 전에 언제나 같은 속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포즈를 취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선수는 시합 전에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합에만 집중한다. 마찬가지로 수면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스위치를 끄고 자야 한다. 늘 자는 침대에서 매번 자는 시간에 똑같은 잠옷을 입고 평소와 다름없는 실내 온도와 조명 아래에서 자자. 잠들기 전에 음악을 듣는다면 매일 듣는 단조로운 곡을 고르자.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나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 가운데 하나다. 침대는 잠자는 장소지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뇌에 심어주어 올바른 조건을 설정해주는 방법이다. 불면증 치료에는 효과가 있으나 불면증까지는 아니고 이미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라면 그것이 평소의 패턴이므로 반드시 그만둘 필요는 없다. 단, 텔레비전 방송이든 책이든 자극이 적고 지루한 내용을 고르자.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폰은 위험하다.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이나 메일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되도록 피하자.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잠이 든다고 해도 황금시간 90분 동안 양질의 수면은 취할 수 없다. 불빛은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한다.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진 멜라토닌은 아침에 햇빛을 쏘이면 분비가 줄어들고 잠이 깨고 해가 지면 분비가 시작돼 졸음을 부른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밤에 편의점 같은 곳에서 강한 불빛을 장시간 쏘이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수면과 생체 리듬에 이상이 생긴다. 그동안은 강한 불빛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470 나노미터라는 단위의 파장을 감지하면 각성 수준의 작업 능률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시에 이 파장을 띠는 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 수면 스위치를 방해한다. 이 빛이 바로 청색광이다. 청색광은 망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각성 수준과 작업 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밤 경기에서 청색광을 쏘여 각성 수준과 기량을 높이고 부상 방지 목적으로 야간 조명까지 준비하는 메이저리그 구단도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조도가 낮은 청색광에 크게 예민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자. 적어도 자기 전에 깜깜한 방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등 청색광의 영향력을 키우는 행동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 최고의 수면을 이끌어내는 각성을 만들려면 우선 잘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약 90분 주기로 수면을 반복한다. 아침이 다가올수록 넌렘 수면이 줄어들고 렘 수면이 늘어나며 체온은 서서히 오르고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는 생리적으로 렘 수면이 늘어나는 시간대이므로 개운하게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반대로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라고 해도 9시까지 자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해 체온도 상승하고 몸이 일어날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아침 햇빛과 식사는 생체 리듬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늦잠을 잔다는 것은 알면서도 스스로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잠에서 깨면 체온은 저절로 올라가지만 바로 몸을 움직이면 체온 스위치는 더 잘 켜진다. 다만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잠에서 깨어나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는 편이 좋으므로 천천히 침대를 벗어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날씨에 상관없이 아침 햇살을 쏘이자.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르지 말아야 할 행동 습관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크다.
멜라토닌은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지금도 인기리에 팔리는 건강 보조제다. 멜라토닌 보조제는 효과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어 있다. 효과를 보는 사람은 주로 고령자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점점 줄어든다.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약해져서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즉, 젊고 시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저절로 멜라토닌이 생성되므로 안이한 생각으로 보조제를 복용하기보다는 멜라토닌을 제대로 분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편이 좋다. 적절한 행동 습관을 들이면 멜라토닌을 조절하는 힘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처럼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 잠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므로 각성 단계에서는 분비를 억제시켜야 한다. 햇빛은 멜라토닌 억제에 크게 기여한다.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만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밖에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라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지금은 가장 친숙한 아침에 뜨는 해를 최대한 활용하자. 햇빛이든 인공 불빛이든 빛을 감지하는 기관은 눈이다. 인간의 망막에는 멜라놉신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멜라놉신이 470 나노미터라는 특정한 파장을 띤 빛을 감지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된다. 이러한 작용은 시각과는 별개이므로 태양을 직접 보지 않고 햇빛을 쏘이기만 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침에는 맨발로 각성 단계를 높이자. 상행성 망상 활성계란 뇌간부의 중심에 있는 다양한 신경섬유가 그물망처럼 뻗어나간 부분을 일컫는다. 실험 동물의 상향성 망상 활성계를 파괴하자 동물은 잠든 것 같은 상태에 빠졌다. 바꿔 말하면 상행성 망상 활성계를 자극하면 깨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집 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텐데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일부러라도 맨발로 다니는 편이 좋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발바닥이 직접 바닥에 닿으면서 피부 감각이 자극을 받아 상행성 망상 활성계가 활성화된다. 다른 하나는 맨발이 바닥에 닿으면 피부 온도가 내려가 하루 주기 리듬에 따라 저절로 올라간 신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 피부 온도와 신부 체온의 차이가 줄어들면 잠이 온다는 성질을 반대로 적용한 전략이다. 특히 겨울철 세면대 주위나 부엌의 찬바닥이 각성 스위치의 역할을 하므로 그동안 일부러 피해 다녔다면 이제라도 꼭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란다. 잠에서 깨려면 손을 씻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한다. 누구나 당연하게 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살짝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각성 스위치가 더 잘 켜진다. 뇌를 깨우려면 먼저 차가운 물로 손을 씻자. 아침에는 신부 체온이 상승하므로 찬물에 손을 담가 신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더 벌리는 것이 목적이다. 덧붙여 양치질도 찬물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찬물이 신부 체온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상쾌한 기분과 긴장감을 불러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욕조에 몸을 담그는 사람도 많지만 아침 입욕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체온을 올리면 활동 모드로 전환되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온은 크게 올라갈수록 더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따라서 아침에는 입욕보다는 샤워를 하는 편이 좋다. 내외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도록 샤워를 해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수면과 기억을 강화하자. 아침에 눈을 떴더니 배가 고프다. 이는 양질의 수면을 취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척도다. 하지만 장을 움직이기 전에 몸 전체를 깨우는 편이 좋으므로 먼저 아침 햇빛을 쏘이고 샤워를 한 다음 아침밥을 먹도록 하자. 물론 아침마다 시간과 싸움을 벌이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때는 세수만 하고 햇빛을 쏘이면서 아침밥을 먹는 방법도 있다.
아침밥은 체온을 높이고 하루의 리듬을 정돈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씹는다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씹는다는 행위를 할 때 지령을 보내는 사령탑은 뇌다. 그런데 무언가를 씹으면 자극이 3차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따라서 꼭꼭 씹으면 리듬에 맞춰 강약 있는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 잘 씹지 않고 먹으면 각성과 수면 패턴의 차이가 사라지고 기억력도 나빠지며 비만해지기까지 한다니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씹는 행위와 수면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자. 땀은 되도록 많이 흘리지 말자. 아침 조깅은 이제 세계인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땀은 되도록 많이 흘리지 말자. 아침 조깅은 이제 세계인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달리려면 밤보다는 아침이 좋다. 달리거나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므로 아침에 달리기를 하면 활동 모드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할 정도로 운동하면 중요한 업무에서 능률이 떨어지고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면 근육통과 관절통이 생겨 몸과 세포가 다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간다는 점이다.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점은 좋지만 체온이 지나치게 오르면 땀이 나면서 열 발산이 일어나 체온이 원래보다 더 낮아진다. 우리는 이것이 졸음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이미 배웠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을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모처럼 체온의 리듬을 맞췄는데 격렬한 조깅으로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적당해야 좋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달리기보다 빠르게 걷기를 추천한다. 적어도 땀범벅이 되는 운동만은 피하자. 직장인은 커피를 하루에 평균 몇 잔 정도 마실까? 조금 많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5잔 정도 마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다. 유럽 식품안정청에서 경한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약 400mg까지는 안전하다고 하므로 커피 5잔은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간다. 오히려 적당량의 커피를 섭취하면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건강한 성인의 제2형 당뇨병, 간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카페인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아두어야 한다. 혈중 카페인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약 4시간이 걸린다. 보고에 따르면 취침 1시간 전과 3시간 전에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되고 수면 시간은 30분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특히 고령자는 얕은 잠을 자고 간에서 카페인을 대사하는 기능도 저하된 상태이므로 카페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그러므로 늦은 밤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한다.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면 저녁 즈음에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한 일은 오전에 하자. 나는 아침 6시에 사무실에 가서 혼자 업무를 시작한다. 적어도 9시까지는 전화가 울리는 일도 없고 약속도 잡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일이나 복잡한 일은 전날 밤에 이미 마음을 정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논의도 가능하면 오전에 하는 편을 선호한다. 머리를 써야 하는 일, 중요한 일은 가능하면 오전 중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서서히 간단한 업무로 옮겨간다. 수면을 고려해서 조금씩 뇌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저녁을 거르는 생활은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각성 물질인 오렉신은 뇌의 시상하부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세포에서 분비된다. 굶으면 오렉신의 분비가 촉진되지만 식사를 하면 오렉신의 활동이 저하되고 각성 수준도 약해진다.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녁을 걸렀으나 잠이 오지 않아서 오히려 밤에 폭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야근 중에 이상할 정도로 배가 고팠던 적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오렉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렉신은 식욕을 좌우하는 동시에 각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저녁을 거르면 오렉신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식욕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정신이 말똥해져 잠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오렉신은 교감신경을 우세하게 하고 체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녁을 거르면 오렉신이 증가해 식욕이 늘고 잠을 설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져 온갖 질병의 빈틈을 드러내는 셈이나 마찬가지일 만큼 위험하다. 저녁을 거르면 수면과 건강에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일일 뿐이다. 저녁을 먹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취침 1시간 전에는 먹도록 하자. 튀김 등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음식은 더욱 여유를 갖고 먹거나 저녁에는 피하는 편이 좋다. 잠을 황금으로 만들어주는 술을 마시자. 진정 효과가 있는 수면제는 대부분 뇌에서 가바라는 물질의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뇌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깨어 있을 때 활동량이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은 몇 종류 있지만 자고 있을 때 활동하는 물질은 얼마 없다. 가바는 그 몇 안 되는 수면 시에 활동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수면제 같은 약물로 가바의 기능을 강화하면 인명과 수면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술도 가바에 영향을 미친다. 술을 마시면 졸음이 오고 긴장이 풀어지지만 많이 마시면 역시 호흡이 억제된다. 술은 수면제만큼이나 강력하고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위험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적당량을 초과한 알코올은 렘수면을 저해하고 깊은 넌렘수면의 출현도 막는다. 맥주를 마시면 수분을 대량 섭취할 뿐 아니라 알코올 자체도 이뇨작용을 하므로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눈이 떠지고 결국 깊이 잠들지 못한다. 그 후 탈수 증상까지 찾아오면 역시 수면의 질은 떨어진다. 결국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황금시간 90분은 바랄 수도 없고 수면의 질은 나빠지며 다음날 찌뿌둥한 아침을 맞게 된다. 게다가 숙취까지 있으면 다음날 일의 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면의 질을 위해서라도 술은 조금만 마시자. 알코올은 수면 유도제와 유사한 작용을 하므로 소량 섭취하면 수면에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수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최고의 수면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90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90분 동안 숙면을 도와줄 체온과 뇌의 스위치 조작법, 낮 동안 각성 스위치를 켜는 방법도 살펴보았다. 이제 여러분의 수면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낮에도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컨디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